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쎄요, 오늘 여러 가지 정치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정치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제 TV의 주특기는 정치가 아니고 경제죠. 근데, 역시 이제 정치라는 것이 경제를 안고 있는 하나의 그 개념 규정이고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소위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 할까요? 또는 말하자면 어떤 공간적 접근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데, 오늘은 이 박근혜 후보 당선자, 옛날은 당선자 그랬는데 요즘 또 당선인 그래요. 박근혜 당선인 너의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하고, 박근혜 당선인 본인은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세대, 지역 등의 차이가 없는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어제 저녁에 문재인 후보가 실로 아름다운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 패배의 충격 같은 것이 오히려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담담한 그런 패배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당선인이 5년 전에 했던 그 패배 연설과 어제 문재인 후보가 했던 패배 연설은 정말 5년 만에 들어보는 또 다른 아름다운 패배의 연설이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상당한 마음의 힘이라고 할까요?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문재인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깨끗하게 승복한다. 또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패배했지만 그 패배는 전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의 잘못 실수야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어떻든 개인적으로 그 패배 연설을 통해서 안철수 같은 이런 사람들과는 이제 분명히 좀 다른 레벨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물러나면서 징징거리고 이렇게 물러났잖아요. 아주 참 추한 꼴로 인기가 급나가면서 부득이 이제 단일화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단일화를 잘못하면 정치적 장래가 차단될 것 같으니까 그냥 중간에 나 이제 게임 안 할래 하고 던져버리면서 징징거리고 울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젊은 청년들이야 같이 이제 울고 불고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는 이 안철수 때문에 한번 울고 또 안철수와 더불어 이제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했다가 또 한 번 울고 첫 선거에서 연이어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의 아주 쓰라린 패배를 이번에 20대는 직면을 했기 때문에 저도 20대에 자식이 끌 여러 자식으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로를 드립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의 패배와 앞으로 이제 야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제 정계 개편이나 책임 문제나 상당한 격변이 나타날 수 있죠. 심지어는 민주당이 구민주계와 소위 친노의 분리 또는 분할 또는 와해 이런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되겠죠. 정운찬 같은 사람이 졸지에 갑자기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고, 어떻든 이제 봉합을 하려는 척과 차라리 분리되는 게 낫다고 하는 파열음이 들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 야권에서 나타날 텐데,
제가 사실은 오지랖 넓게 뭐 정치 얘기나 할 정도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또는 우리가 우려하는 몇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좀 주는 것이 뭐 본인이야 뭐 제 정규제 TV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규제 TV를 보는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이 여러 가지 이제 사고 훈련을 한다는 기본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패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후보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총선에서 사실 참패를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 4월달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름까지 새누리로 바꿔 달고 했습니다마는 뭐 김종인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볼 때 7대3으로 새누리가 깨질 것이다. 또는 그나마 새누리의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4대6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잘하면 4.5대 5.5 정도라도 지키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과반을 득표를 했었습니다. 국회 과반수를 얻게 되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역시 종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뼈저리게 반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합진보당인가요? 그 종북 정당의 여러 가지 선거 부정이라든지 또는 몇몇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떻든 차일필 그 사람들 아직도 국회의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정희가 나와서 아주 1등 공신을 해줬죠. 종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하는 바람에 보수가 종북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말하자면 그 굉장한 말하자면 반작용 리액션이라고 할까요? 불렀습니다. 그 점이 이제 첫째 패인일 겁니다. 종북은 안 된다. 종북이라는 것은 물론 뭐 사상의 자유는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만 뭐 공산주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종북이라는 것은 약간 정신질환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친일파 기용을 가지고 요즘 뭐 동영상까지 또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서 만들어서 돌린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 기용이 김일성의 친일 기용보다 훨씬 그 사이즈라든지 인원수에서 적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김일성은 용서가 되고 이승만은 용서를 못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제 이승만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안 좋은 뿌리 중에 하나이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반일 감정을 저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공일 수도 있고 어두운 면일 수도 있고 밝은 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위 그 당시는 이제 근대화된 인간, 근대화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죠. 그 근대화된 행정을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은 일제시절에 길러졌던 소위 테크노크рат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그런 범죄에 속하죠. 일제시대 때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일제시대고, 열심히 학교 타는 대로 공부하고,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면 독립운동이 굉장했던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상 독립운동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이 없었습니다. 왜? 구한말에 소위 조선이라고 하는 양반 계급 봉건사회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동학을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말하자면 하층민들이, 그 당시 농민이 주류 생산자였잖아요. 하층의 백성들은 말하자면 그 일진회라는 게 전부 동학 농민들이 만든 게 바로 그 일진회거든요. 일진회가 그 일본 제국주의의 말하자면 식민지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수십만의 일진회가 어디서 나왔나 하루아침에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게 다 매천야록 황현이라는 매천이라는 분이 쓴 일기에 보면 그 동학 잔당들이 전부 그땐 잔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동학혁명, 동학농민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동학 잔당들이 다 일진회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저히 그와 봉건 왕조의 그런 계급 사회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근대화 시스템을 원했던 거죠. 일본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근대화 시스템을 원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 테크노크рат들이 말하자면 근대행정 체계를 그래도 잘 만들어간 게 자유민주주의 한다는 대한민국이고요. 그게 실패하고 다시 봉건 왕조로 돌아간 게 북한이거든요.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뭐 공산주의를 하면서 저렇게 엇나간 게 아니고 북한은 근대화 시스템을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다시 근대화된 행정 시스템을 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조선 왕조로 돌아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은 했는데 근대적인 행정 체제를 갖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왕조로 돌아간 것들이 많죠. 북한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같은 소위 일본으로부터 근대 행정 시스템을 배웠던 사람들이 친일파 논쟁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문제는 둘째로 하고 어떻든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심으면서 근대 국가로 바뀌어 갔던 거고 북한은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왕조 국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 종북이라는 세력들은 저런 왕조 국가의 일종의 정신질환적 집착이라 그럴까요? 아주 과도한 집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종북을 문재인의 민주당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구민주계, 말하자면 호남 지역을 출신 배경으로 하는 구민주 중에 민주계 인사들 중에 비교적 합리적인 중도 온건 노선의 경제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 쫓겨났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야, 친노라는 게 뭐냐? 종북과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문재인이 중앙지대, 말하자면 중산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게 첫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가 민주주의 대통령의 임무라고 하는 칼럼에서 쭉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으로부터 4.19까지의 제1기 민주주의 1단계 그 다음에 5.16으로부터 87년 민주화 체제, 민주화 운동까지를 2단계 소위 권위주의 체제 그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낸 산업화 시기죠. 그 다음에 그런 경제적 토대가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이 자각한 시민들이 소위 말한 넥타이 부대들이 일으킨 민주화 혁명이 87체제라는 겁니다. 87체제. 그래서 1기 권위주의의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냈던 산업화 시기. 그 다음 87년도 이에 민주주의를 해왔던 60년. 말하자면 요 앞토막은 10년, 그 다음에 25년 해서 50년간의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가 겹쳐 있는데 문재인을 정점으로 했던 소위 통합민주당은 앞서 있었던 이 민주화 체제, 산업화 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일고의 긍정도 하지 않았었어요. 말하자면 그 시대가 우리 역사를 당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 또 그런 말하자면 박정희의 개발 독재는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그런 역사의 어떤 모순된 역사는 모순된 것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났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 엄마가 혼자 아이를 4명 5명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때 미군 부대가 들어왔어요. 엄마는 직업도 없어. 어디에 직업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그래도 직업이 많이 있죠. 그때 말하자면 전쟁 미망인이 무슨 직업이 있나요? 그래서 미군 접대부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4명 5명 다 키웠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아이가 자기 엄마를 미군 양갈보 했다고 돌멩이를 쳐서 떼겠어요? 역사는 그런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누구라도. 근데 산업화 시기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산업화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런 극도의 혼란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되었고, 말하자면 어떻든 도약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5천년 만에 큰 소리를 치는 국가가 됐고, 형편이 그게 산업화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5천년 만에 큰 소리 쳐본 유일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얼마 전부터. 지금 그것도 끝나가고 있죠. 그것도 끝나가고 있죠. 왜? 민주당, 종북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중국 반미고 친중이잖아요. 반미 친중. 반미 친중은 옛날 사대주의를 복귀하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반미 친중은. 근데 산업화 25년을 통째로 부정했죠. 그러고 오로지 민주화 25년만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산업화 시대에 땀을 흘리고 국부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했던 기성세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역사관은. 왜? 산업화 25년의 가치도 인정을 해라. 인혁당 사건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시절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구타하고 고문하고 지금 무슨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중동에 가서 땀 흘리고 국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베트남에 가서 땀 흘리고 했던, 독일에 가서 백인들 시체를 씻던 간호원들이 있었고, 막장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독일에 막장 가서 석탄을 캐던 사람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의 역사가 왜 부정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산업화 시대 25년을 통째로 부정하고 오로지 민주화 25년만 가지고 또 어게인을 하겠다? 곤란하죠. 민주화 25년도 오히려 거의 생명이 끝나간 거거든요. 그 광장민주주의라는 거. 늘 먼지를 일으키고 뽀얗게 갈등하게 되고 증오와 분노를 심고 하는 소위 광장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마치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일탈이다, 이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증거일 뿐이다, 이건. 그 증오가 되풀이 되었죠. 물론 잘못은 보수가 먼저 했어요. 저는 그건 보수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그걸 못 받아들였죠. 도저히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선거 개입, 또 선거 개입도 심하게 했죠. 그래서 선거 개입을 기회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좌익들은 분노하게 된 거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어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기를 쳐서 MBC를 동원하고 MBC에서 광우병 사기를 쳐가지고 이번에는 이명박을 거부한 겁니다. 그 난리가 났던 촛불 시위가. 이런 짓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되겠어요? 그건 좌도 반성하고 우도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 우도 비겁하게 했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지만 그게 탄핵할 일은 아니었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우는 우대로 좌는 좌대로 그 선거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정말 민주주의 일탈을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광장을 점령하고 때려 부수고 경찰차를 불지르고 하는 그 난장판을 벌이는 데까지 온 87년도 이후 민주화 체제도 이제는 종말을 고한 거다. 이제는 이것도 약발이 다 떨어진 거다. 하는 것을 박근혜 측에, 문재인 측에서 인정을 하고 직시를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리바이벌로 갔거든요. 어게인 노무현. 그 국민과 안 받아들이죠. 또 소위 87 민주화 체제라는 것은 이제
쉰 목소리를 내는 때가 왔다. 그래서 산업화 25년, 87 이후 민주화 25년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해졌는데 문재인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오히려 거꾸로 갔죠. 종북하고 결합하고 안철수 같은 가짜 허상을 만들어내서 단일화라고 하는 정략, 정치공학을 가지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냐. 야권 연대를 통해서 정치공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를 모으느냐 하는 공학적 접근을 하고 과거를 부정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과정 모두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군 이래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고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유일한 국가 시기가 되었고 하는 모든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모든 성과 전부를 부정하는 스탠스 위에서 선거를 벌였던 겁니다. 그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NLL 가지고 더군다나 북한 애들도 협조 많이 했죠, 이번에. 미사일까지 쏴주고. 그러니까 인천표가 다 돌아간 겁니다. 인천표가. NLL 뚫리고 미사일 날아가고 하면 인천 앞바다는 뭐가 돼요? 인천 앞바다. 그 안보를 소홀히 본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전쟁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전쟁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망롤랑의 명제를 문재인 진영도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선이라면 필패다. 엄청나게 보수를 결집시킬 것이다. 고 봤던 겁니다. 결국 아침부터 그야말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빼고는 모든 늙은이들은 다 나왔죠. 제가 이 늙은이라는 것은 애칭입니다.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왜?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모욕감에. 자기가 경제개발연대를 살아오면서 땀과 노력을 흘려서 온 노력을 경주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세계에서 이만큼 살게 된 나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권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야권에도 건전한 좌익이 만들어지고 그 건전한 좌파가 언젠가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중산층 전부를 적대시하고 우리가 살아온 성취의 전부를 부정하는 그런 역사관으로는 절대로 권력을 잡았어도 안 되고 잡을 수도 없고 못 잡았죠.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야말로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대인다운 맛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피날레를 멋지게 개인적으로는 장식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적어도 야권 또는 소위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 이 문제, 종북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합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합.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에 100% 대통령, 대통합, 탕평, 대탕평, 이 웬 말이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 자신이 박근혜 후보는 어떻든 호남인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낮에 제가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재정부 장관도 하고 경제수석도 하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쫓겨난 강봉균 전 장관 건전재정 포럼 이런 운동을 하시죠. 저희 회사에 잠깐 들러서 제가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건전재정 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재정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에 나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어떻든 피곤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어떻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평생 애국적인 관료로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아주 애국심이 있고 또 전문 직업 관료로 고시를 해서 평생을 재무장관을 지낼 때까지 물론 영광된 길이었지만 열심히 분골쇄신으로 살아왔던 분들이어서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노하우도 있고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옷에 맞지 않는 정당 속에서 정말 몇 년 동안 아마 임기를 2번 했나요? 그렇게 되면 8년이 되는데 아주 고생하면서 지냈다가 기어이 지난번 4월 총선 때 아마 쫓겨났죠. 온건한 저 같은 자유시장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좀 관리되는 시장주의. 저보다는 정부 규제라고 할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 역시 이제 관료 출신이니까 갖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이제 박근혜 후보의 국무총리 1순위에 올라가는 분들이죠. 그런 분, 또 농림부 장관을 옛날에 지내고 했던 최인기라는 분, 또 지금 전남지사 이런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고, 아직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지만 무슨 야권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야권에서 전혀 맥을 못 추었죠. 오히려 극좌 세력들이 민주당의 문재인을 전부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만은 대통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번에 7%밖에 표를 주지 않은 광주 출신 인사를 고위직으로 또는 국무총리로 또는 장관으로 모셔가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 자신이 그걸 주장해왔기도 하고. 그러나 이 대탕평이요 대통합이라는 것이 모든 낡은 기득권, 무원칙, 사려 없는 관용 이런 것을 의미해서 쓰레기 또는 사기꾼에 가까운 엉터리 기득권 정치인들을 모두 쓸어안고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탕평이요 통합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를 들어서 당장 국정원 여직원 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벌였던 인사들은 구속시키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또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떠들었던 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짜고 하는 것인지 또는 왜 고의적으로 그런 루머를 유포시키고 장난질을 쳤는지도 조사해서 의법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종류의 선거사범, 위법, 불법 이런 것이 탕평과 포용과 통합의 대상은 아니죠. 탕평과 포용과 통합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탕평, 무원칙한 포용,
그야말로 잡탕의 존속만을 의미하고 기회주의자들의 공간을 넓힐 뿐이죠. 옳다구나, 탕평이다, 포용이다 하고 또 해바라기족들이 모여들고 꼬여들고 전문 기술자인 것을 가장해서 기회주의자들이 또 바로할 가능성만 넓힌다 한다면 그건 절망이죠. 인수위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때도 말하자면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정확한 삶의 궤적에 입각한 인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냥 포용이다, 무원칙한 배려다 하고 쓰레기 잡탕을 다 모아놓으면 기회주의적 태도, 정략과 속임수와 술수에만 능숙한 인간들이 살아남는 또 잡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일 아침 21일 금요일자 사설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만수상 드렁칙 식의 대통합이어서는 안 된다. 이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방원의 얘기죠.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는 식의 대통합이거나 포용이거나 대탕평은 웃기는 기회주의 분자들만 양산하고 정치를 타락시키고 저질러 맞는다. 오히려 엄정한 잣대에 따라서 친박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드러내고 원칙에 맞게 일해왔던 사람들을 기용해서 쓰는 것은 원칙 있는 탕평이고 통합이어야지 기회주의자들이 또 독버섯처럼 온전하는 그런 탕평과 통합이어서는 안 되겠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엄정한 원칙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의 기준이다. 선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지나간 일은 다 덮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불법과 비리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한 거 다 밝혀서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새누리당에도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랬던 인간들 다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거나 비양심을 온전시키거나 기회주의자를 오히려 벌레처럼 양산 바글거리게 만드는 이런 통합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박근혜라는 사람은 엄마가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부하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는, 시해되는 참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아첨꾼이나 친박이건 누구에건 간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된 것도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본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뒤통수 칠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많은 표를 얻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소위 인수위원을 구성하는 데서부터 서릿발 같은 엄정한 원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비로소 질서가 서고 법치가 뿌리 내리고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번에 탕평인사, 통합인사라는 이름으로 또 이상한 인간들이 단순히 진영이 다르고 통합의 대상이라는 이름만으로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한다면 또 대한민국 정치는 원칙 없이 또 그냥 만수상 드렁치기처럼 얽혀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예상은 합니다마는 높아심으로 한마디 부탁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